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부르니까 어색한 게 사실 우리는 20대 후반부터 알던 사이고 나이도 사실 1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태원 프리덤의 2000년대 초반. 우리 이태원 프리덤 얘기까지 나오나? 거기까지만 가자. 거기까지만. 챗 GPT 때문에 난리잖아요. 유튜브 보면 챗 GPT에 관련된 컨텐츠가 쫙 나오는데 인간의 뇌와 AI가 어떻게 다른지 이게 형 전문 분야니까 우리 구독자들한테 얘기를 풀어달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부터 하다가 드디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챗 GPT가 뭔지만 1분 버전으로 요약하고 갈게. 챗 대화하다, G generative 생성형, P pre-trained 미리 공부한, T transformer 대화하는 생성형 미리 공부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아 진짜 머리만 들어서 머리 아파. 왜 엔지니어들은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을까? 요즘 챗GPT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 나도 해봤거든? 뭐라고 나오나? 장동선 박사는 대한민국의 뇌과학자로 현재는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센터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였으며 2007년부터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센터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경력들이 막 나오는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지 뭐 이 연구는 하긴 했지. 근데 그 외에 이 학력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학력을 막 얘기하는 느낌이 든다. 챗GPT가 뭘 잘하나 뭘 못하나 막 넣어보고 있으면은 어떤 인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못 내고 수학 계산 잘 못하고 계산을 잘 못해. 계산을 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9,832만 5,735 더하기 1123344 뭐 이런 걸 넣잖아. 이게 정확한 답이 안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 아 진짜? 간단한 덧셈 뺄셈이? 이 계산기가 아니라 언어 모델이라서 계산 같은 거를 정확히 못하는 이런 답이 나오기도 하고. 인스타에도 올렸어. 그래서 나도 모르는 경력을 이랬더니 댓글이 막 달렸는데 형이 잘못 기억하는 걸 거야. 인공지능이 더 맞는 거 아닐까? 막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게 워낙 많이 틀리니까 그게 장난이지만 챗 GPT 같은 AI가 99.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 온다. 형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이거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찾아볼 때 이 소스가 더 정확하다 믿을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는 되게 철학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와 그러네. 나도 이제 챗GPT 뜬다 그래서 원고 짜고 이런 걸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너무 뻔한 얘기만 해서 솔직히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챗GPT가 세상을 바꾼대. 인간이 일을 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네. 이런 기사가 솔직히 와닿진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대화하면서 재밌다 하니까 뭐 대화 파트너로 시작을 하잖아. 이걸 더 하다 보면은 굉장히 쓸모있게 얘가 나의 시간 아껴줘.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로 이메일을 쓰는 게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인 사람들은 내가 그냥 쓰고 싶은 볼렛 포인트를 1, 2, 3 주고 클라이언트 이메일 써줘. 그럼 다 써주거든. 훨씬 좋은 영어로. 또는 대표적인 뇌공학 영역에 지난 10년 동안 가장 권위 있는 논문 10개 골라줘. 그럼 실제로 나와 있는 논문들 중에서 골라주거든. 그 논문들이 형이 수업을 짤 때 실제로 골랐을 만한 논문들이 질문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했냐에 따라서 정말로 내가 골랐을 법한 논문들을 잘 골라주더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수천만 개, 수억 개의 정보를 읽고 도로 주는 일종의 메타 인터넷의 시작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어떤 기계가 발명했는데 확 커진다. 이런 거는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체해줬을 때 맞아. 인기가 있잖아요. 청소기라든지 세탁기. 빨래하는 거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세탁기 발명되니까 쫙 퍼지고. 컴퓨터가 빨리 퍼진 그 이유는 계산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걸 대신해주니까 쫙 퍼진 것 같고. 사람 암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옛날 컴퓨터는 인간이 못하고 싫어하는 걸 대신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재밌는 거 찾아보고 얘기하고 스토리텔링하고 친구들한테 막 구라치고 속된 말로 이런 거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대신해줄 기계를 왜 만드는 건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 내 머릿속에 안에 있는 지식과 정보가 되게 방대하지만 내가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건 압축이 되는 거고 압축이 된 코드로 나한테 오면은 이게 열리면서 내 뇌가 승현의 뇌의 상태가 되면서 이 머리 안에 있었던 상상과 그림들이 떠오르게 만드는 게 스토리텔링인 거잖아.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뇌와 뇌를 연결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가 된 거지. 자 그럼 챗GPT나 AI는 뭘 하냐? 수억 명의 사람들의 언어를 공부해서 흉내를 내는 건데 뇌과학자 입장에서 얘를 보면은 거울을 보는 거랑 비슷한 거야.
결국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사탕 발림, 내가 알고 있는 기대하는 거 안에 있는 답을 재밌는 거울처럼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벽에다 대고 테니스 치는 거랑 비슷한 약간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억 권의 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한 방에 요약해줘가지고 나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해준다. 가치가 있을 수 있어. 그치만 인간의 뇌랑 비교했을 때 효율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이야기 하나만을 듣고도 열을 알잖아. 아니면 엉뚱한 생각도 하고. 엉뚱한 생각도 하고. 모든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공부를 해야지만 인간을 조금 흉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사실 서버에 뭐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전기 소모를 하고 그 데이터를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간 흉내를 내는 언어가 나오는 건데 인간은 사실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지. 밥 한 끼만 먹으면 한 24시간 정도는 술 좀 마시고 이태원 프리덤. 이태원 프리덤. 요즘 이제 학생들이 챗 GPT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페이퍼를 쓴다. 그럼 이제 교수로서 어떤 생각이 드나? 사실 교육계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에세이를 써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냥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얘한테 물어보고 좋네 받아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지 어떻게 테스트하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나는 반대로 생각해. 오히려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을 해라. 사용을 하되 너희만의 비판성과 시각을 가지고 사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사실 구글 처음 나왔을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어.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이제 다 바보가 된다. 뇌가 퇴화한다. 막 이런 이론까지 냈거든. 아니야, 난 내가 확실히 인터넷 이전과 지금의 내 뇌를 비교하면 난 퇴화한 것 같아. 형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지금 몇 개 외워? 아내 전화번호만 외우면 돼. 우문현다.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 나만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만의 관점이 있어야 좋은 질문을 하는데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얘가 맞는 얘기를 하는지 틀린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은 얘한테 얻을 수 있는 답이 없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언어를 잘 사용하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잘하면 굉장히 많은 답들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질문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게 더 쉬운가? 아니면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게 더 쉬운가를 비교해 봤거든요. 내 결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필독서를 읽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필독서는 앞에서 뒤로 읽으면 돼요.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되고 뭐가 궁금한지를 내 스스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글 검색창이 앞에 있었다 그러면 뭘 쳐? 그래서 나는 책이 입문으로는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챗 GPT에 이게 질문창이 이렇게 깜빡깜빡 이 공백이 이제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어떤 질문을 하는 게 AI 시대에서 좋은 질문이고 어떤 질문이 AI 시대에서 나쁜 질문이냐. 이게 AI 시대건 아니건 나쁜 질문이 뭔지는 내가 말할 수 있어. 답정 너? 맞아. 정확해. 왜냐하면은 잘못된 가정이 들어가면은 무슨 답이 나오건 틀린 답이야.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당신은 아내를 때리는 일을 그만뒀습니까? 예,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오, 아니라 그러면 계속 때리고 있다는 뜻밖에 안 그렇지. 되고 예라고 하면은 옛날에 때렸다는 뜻이야. 그렇지. 근데 잘못된 가정이 달린 채로 질문이 오면은 답은 이쪽이건 저쪽이건 항상 false야. 그래서 가정을 뺀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 질문이야. 뇌과학에서 받는 나쁜 질문 중에 박사님, 뇌의 10%가 아니라 더 많은 걸 쓸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이런 질문이 온 거지. 그럼 여기서 사실 가정이 이미 틀렸어. 우리는 뇌의 10%만 쓰지 않아. 가장 잘못 알려진 미신이야. 근데 얘는 이거를 100% 믿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10%보다 더 쓰나요? 라는 질문을 했으니까 난 답을 하기 어려운 거지. 좋은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뇌의 모두를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간의 뇌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인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열려있는 질문이니까 되게 다양하게 답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서 질문을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 심오하다. 철학적이야. 질문을 질문하라. 아까 형이 인공지능을 돌리려고 그러면 막 서버도 몇 억짜리여야 되고 막 전기도 엄청 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컴퓨터가 있어야 챗 GPT 같은 서비스를 돌릴 수가 있는 거야? 인공지능 전문가나 이쪽에서는 챗GPT를 뭐라고 부르냐면 LLM이라고 불러. Large Language Model. 그냥 큰 거대형 언어 모델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세상의 모든 텍스트와 언어를 다 넣어서 학습을 했거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서버와 비용이 들어서 아마 국내에서는 이 챗GPT 정도의 언어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쪽이 5군데가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 SK, 네이버, 삼성, 기상청
뭐 그 정도 되는 조직들만 거기만 이걸 갖고 있고 다른 쪽들은 이 아주 초거대형 언어 모델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컴퓨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도 얘기를 하지. 나는 그거를 듣는 순간 딱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인류학 책을 읽어보면 빗포겔 같은 학자들은 많은 사람이 협력해야 되는 거대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사회는 중앙집권화와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문명이 왜 가장 먼저 왕이나 황제가 생겼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보면 이제 강이 하나가 큰 게 있고 강을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댐이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큰 물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혼자 운영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물을 관리하는 관료 시스템을 통제하는 자가 강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생사권을 쥐게 되었다. 그에 비해서 엎어놓은 바가지 모양으로 생긴 나라가 가장 민주주의가 활성화된다고 이 사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보면 알프스가 가운데 있고 조그만 강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황하 문명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강을 컨트롤하면 내가 황제야. 너 내 말 안 들어? 나가. 그럼 그 사람 굶어 죽어요. 근데 유럽 같은 데서는 나 옆에 가서 농사 지을게. 이럴 수 있어가지고 그쪽은 지방 분권이 발전했고 거대한 서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연산 능력이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세계가 오면 어떤 권력 기관이 장악을 한다. 그럼 우리는 다 이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냐. 오, 이 비유가 되게 재밌는 게 누가 이 데이터를 컨트롤할 것이고 어떤 플랫폼이 유저를 다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되게 큰 화두거든. 지금 우리가 뭐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AI 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아이디어들이 7, 80년대부터 SF 소설에 되게 많이 등장하던 주제야. 사이버 펑크라고 하는 소설들이 있었어. 블레이드 러너라든지 유로맨서 뭐 이런 소설들이 다 사이버 펑크 소설이거든. 사이버 펑크가 뭐예요? 사이버 펑크 소설은 장르인데 미래 세상을 그리고 있고 미래 세상은 암울하고 살기 안 좋은 곳이야. 그런데 모두가 하이테크를 이용하고 있어.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데 보는 것처럼 약간 쓰레기 행성처럼 됐고 뭐 매드맥스도 그렇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만 고도화가 된 사회지. 그러면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그리고 있냐면은 기술이 고도화가 됐는데 중앙 집권 체제가 모든 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가지고 완벽한 중앙 집권형 데이터 사회가 되는 블럭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탈중앙화가 되고 분산화가 되면서 블록체인으로 가고 암호화폐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랑 비슷한데 왜 우리가 국가나 은행이나 이런 쪽이 우리의 거래를 인증을 해줘야 돼. 우리 개인끼리 서로 다 거래하고 돈 벌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 일종의 디지털 서부개척 사회처럼 가는 시나리오의 블럭이 또 한 블럭이야. 세 번째 블럭은 뭘 것 같아? 나 같은 사람들이겠지. 비슷해. 러다이트들. 안 써. 모래시계 가져와. 나도 들어가고 싶어. 이쪽이건 저쪽이건. 근데 아직 기술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간 애들이랑 I don't need a smartphone. I don't need this. 책을 읽고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옛날처럼 살고 싶지 이 기술에 대해서 오라고 해도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약간 올드 유럽 쪽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물론 픽션이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형 얘기대로 하나는 약간 중국 비스무리하고 하나는 약간 미국 비스무리하고 하나는 약간 EU 비스무리하게 가거든요. 지금 현재 AI를 보고 있는 입장이나 뭐 암호화폐나 웹3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보는 시각들이 크게 보면은 이 담론 안에 있어. 자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세상이 이거 세 개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형은 어디 고를 거예요? 나는 서부개척 시대를 선택하고 싶은 쪽이지. 누가 됐건 가가지고 금광을 찾아. 그러면 캘리포니아가 생기는 거야.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의 진정한 위너는 누군지 알아? 아 삽한 사람. 도시를 건립한 사람들이야. 알려주는 거지. 저기 가면 금광 있고 내 삽을 사. 나는 그래도 제3의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까. 근데 과연 새가 지적이고 이렇게 풍요로울까? 세 번째 세상이? 아 진짜. 이 얘기하면서 떠오른 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야. 유토피아가 되기 위해서는 노예제도가 필요해. 내가 일을 안 하고 행복하려면 나 대신 일해주는 사람은 꼭 필요하잖아. 그게 책에는 노예제로 나오지만 내 생각에 왜 챗GPT나 인공지능의 로봇을 우리가 만드냐. 기계나 로봇이나 알고리즘이 인간 대신 일을 하게 해주는 기계 노예 제도가 있어야 자유시간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기술들을 자꾸 고도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슬람 칼리프들의 전성시대에 투르크 그들이 생각하는 야만인들을 노예 전사로 끌어들였다가 결국 이제 투르크족들이 중동 전체를 지배하게 된 뭐 이런 역사는 터미네이터네. 터미네이터. 그게 터미네이터. 그거의 테크놀로지 버전이 터미네이터.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이런 기술이 고도화되는 세상에서 더 중요해지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나온 기술이 뭔지 몰라. 근데 내가 다 공부하기에도 모자라. 또 인공지능 말해주는 건 다 믿을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떡하겠어? 내가 믿을 만한 전문가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지식을 쉐어하는 거잖아. 더 중요해지고 소중해지는 게 내가 함께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동료, 친구
이게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난 생각해. 내가 요즘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새로운 툴이 생기면 그 새로운 툴을 따라가기 위해서 옛날 툴을 좀 다 버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뭐 알람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시계 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툴이 여러 개가 있을수록 사람이 좀 더 다양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챗 GPT가 나왔으니까 구글 설치가 필요 없어 이런 것보다 똑같은 정보를 준다 그래도 백과사전에서 찾는 것과 긴 책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것과 검색을 통해서 찾는 것과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건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적절히 어떻게 믹스를 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사실은 앞으로 되게 중요한 거는 모두 똑같이 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을 명확히 갖고 있는 조금은 승현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오, 고마운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챗 GPT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궁금한 데에서 장동선이 뭐라 그러나 이렇게 돌려주는 거네. 탐구 생활에서 우리 같이 뭐라고 얘기하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하겠네. 궁금이들이 궁금한 데에도 많이 와주면 좋지.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장동선 박사님께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가지고 챗 GPT라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토픽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또 이번에는 과학 얘기까지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